저 아이한테 먹을 걸 줘. 길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소년을 발견한 순간 누군가가 급하게 김밥을 건네줬어요. 사흘째 굶은 12살짜리 손에 쥐어진 건 평범한 김밥 한 줄이었죠. 그런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자 시야에 무언가 딱딱한 게 닿았습니다. 쪽지였어요. 그 안에 적힌 한 줄의 글씨가 소년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줄 그땐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그 쪽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재개발 지역의 어느 골목이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뼈를 파고드는 새벽 5시였죠. 콘크리트 담장 아래 웅크린 그림자 하나가 보였어요. 12살 소년 강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은 찢어진 운동화 사이로 삐져나온 발가락을 연신 주물렀어요. 감각이 돌아오지 않았죠. 손가락 끝이 시퍼렇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어요. 위장이 쪼그라들어 더 이상 배고프다는 신호조차 보내지 않았죠. 그냥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이대로 편해지겠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준혁에게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단칸방이었지만 따뜻한 집이 있었죠. 엄마 손정아 씨는 여러 식당을 돌며 설거지와 허드렛 일을 하며 두 모자의 생계를 이어갔어요. 아버지는 준혁이 3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준혁도 묻지 않았죠. 아버지가 없어도 엄마만 있으면 괜찮았으니까요. 엄마는 혼자서 악착같이 버텼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출근하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준혁이 눈 뜨기 전에 아침밥을 차려놓고 갔습니다. 누룽지나 계란밥이 전부였지만 엄마의 온기가 배어있는 밥이었어요. 준혁아 잘 먹고 학교 잘 다녀와 사랑해. 밥상 위에 엄마가 매일 남긴 편지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쓰러진 건 열흘 전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려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응급실에 실려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간경화 말기라는 진단이 떨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준혁을 복도로 불렀죠. 어머니가 오랜 기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과로가 겹치면서 간에 무리가 갔어요. 좀 더 일찍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항상 준혁이 먼저 먹으라고 했어요. 자기는 나중에 먹는다고 했죠. 근데 나중에 먹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자기 밥을 준혁이한테 다 줬던 거예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호스가 꽂힌 채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이 낯설었죠.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저렇게 야윈 사람이었나 싶었어요. 준혁은 몰랐죠. 엄마가 얼마나 말라갔는지. 겨울 옷을 입으면 티가 안 났거든요. 사흘을 버텼습니다. 엄마가 눈을 떴어요. 준혁이 유리창에 손을 갖다 댔죠. 엄마도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힘이 없었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간호사가 준혁을 안으로 들여보내줬어요. 준혁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엄마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미안해. 그게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어요. 엄마는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미안했던 걸까요? 준혁은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장례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무연고자 장례 절차로 치러졌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친척이라곤 외삼촌 한 명이 있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죠. 준혁은 장례식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12살짜리가 상주였습니다. 빈소에는 국화꽃 몇 송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영정 사진 속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싸구려 액자에 들어간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젊어서 취직할 때 찍었던 사진이라고 했죠. 준혁은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영정 사진을 품에 넣었어요. 세상에 남은 엄마의 흔적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구청 직원이 찾아왔어요. 강준혁 군이지?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원이 의자를 당겨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도 이런 일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 근데 절차가 있어서 그래.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법적으로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하거든. 여기 사인하면 아동보호시설로 가게 돼. 밥도 나오고 학교도 계속 다닐 수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서류에 준혁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아동복지시설 입소 동의서라고 되어 있었죠. 준혁은 펜을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준혁아, 나도 안다. 처음엔 무섭겠지. 근데 거리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아. 잠깐만요. 생각 좀 할게요. 직원이 시계를 봤어요. 그래, 10분만 줄게. 화장실 좀 다녀올 테니까 천천히 생각해봐. 직원이 자리를 떴습니다. 준혁은 도망쳤어요. 마음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무작정 뛰었죠. 왜 도망쳤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낯선 곳에 갇히기 싫었습니다. 시설에 가면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다시는 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엄마가 묻힌 땅을 떠나면 정말 혼자가 되는 기분이었죠. 공동묘지 구석에 있는 엄마 무덤. 거기라도 가까이 있으면 덜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거리의 아이가 되었어요. 처음엔 버틸만 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유통기한 지난 빵을 주웠어요. 편의점 뒤편에서 버려진 삼각김밥을 찾았죠. 마트 쓰레기장에서 물러진 과일을 건졌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먹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겨울은 가혹했습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제대로 된 외투 하나 없었어요. 손발이 얼어붙었어요. 배고픔보다 추위가 더 무서웠습니다. 밤이면 골판지를 뒤집어 쓰고 웅크렸죠. 그래도 이가 딱딱 부딪혔어요. 잠을 자다가도 추위에 깼습니다. 사흘 전부터는 먹을 것을 구하지 못했어요. 비까지 내렸죠. 젖은 몸으로 밤새 떨었어요. 그러다 쓰러진 거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인기척에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검은 구두가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구두였죠. 광이 번쩍번쩍 났어요. 올려다보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죠. 코트를 걸친 모습이었어요. 그 남자 옆에는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죠. 덩치가 컸어요. 비서나 수행원으로 보였습니다. 코트 차림의 남자가 고개를 숙여 준혁을 내려다봤어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으면서도 미세하게 흔들리는 눈이었죠. 준혁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다가 멈추기도 했죠.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습니다. 골목 입구 쪽을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수행원도 긴장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죠. 코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수행원에게 뭔가 속삭였어요. 수행원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 안에서 비닐봉지 하나를 꺼내왔죠. 안에 김밥 한 줄이 들어있었어요. 수행원이 김밥을 준혁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코트 남자는 다시 한번 골목 입구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어요. 걸음이 급했습니다. 검은 세단에 올라타기 직전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려 준혁을 한 번 더 봤죠. 그 눈빛에 뭔가가 담겨 있었어요. 안타까움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차가 미끄러지듯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왜 저렇게 급했을까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집었어요. 사흘 만에 맞는 음식 냄새였죠. 침이 꼴깍 넘어갔어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밥알이 입안에서 부서졌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죠. 그런데 두 번째 김밥을 씹자마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치아에 무언가 딱딱한 게 닿았어요. 밥알이 아니었습니다. 뱉어냈죠. 작은 캡슐이었어요. 투명한 방수 캡슐 안에 종이가 접혀 들어 있었습니다. 젖어도 글씨가 번지지 않게 캡슐에 넣은 것 같았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죠. 떨리는 손으로 캡슐을 열었어요.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프린트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 아버지가 찾고 있다. 이 주소로 와라. 서울시 강남구 대현로 127. 혼자 오기 어려우면 가까운 파출소에 이 쪽지를 보여줘라. 그리고 대현그룹 비서실로 전화해 달라고 말해라. 준혁의 손에서 종이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찾고 있다고요? 9년 전에 사라진 그 아버지가, 엄마가 평생 원망했던 그 사람이. 준혁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무슨 장난일까요? 아니면 사기일까요? 하지만 왜 하필 자기한테요? 대현그룹 비서실. 이 단어가 이상했습니다. 대현그룹이라면 뉴스에서 본 적 있는 대기업이었어요. 그런 곳이 왜 자기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하지만 준혁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끌었죠. 걸었어요.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해. 엄마가 자기 밥을 다 줘가면서 키운 목숨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면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강남 방향 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준혁은 멍하니 그 버스를 바라봤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어봤지만 동전 한 입 없었죠. 뒤에서 누군가 준혁의 어깨를 툭 쳤어요. 돌아보니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가 준혁의 얼굴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러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밥도 못 먹은 것 같은데 어디 가려고 그러니?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 말이 안 나왔죠. 할머니가 장바구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거 가져가. 할머니 건데요. 괜찮아. 나는 경로 무임이야. 쓸 데가 없어서 그냥 들고 다니는 거야. 할머니가 준혁 손에 카드를 쥐어줬어요. 잔액 얼마 없을 거야.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밥은 꼭 챙겨 먹어.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세상에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었어요. 버스에 올라타 카드를 찍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낯선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남이었습니다. 대현로 정류장에서 내렸어요. 127번지를 찾아 걸었습니다. 준혁은 근처에 있던 건물 경비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대현로 127번지가 어디예요? 경비 아저씨가 말없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준혁도 따라서 올려다봤어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건물이었어요. 그냥 건물이 아니었죠. 50층짜리 마천루였습니다. 유리 외벽이 석양빛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건물 꼭대기에 거대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대현그룹 127번지가 저 건물이야. 경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저기가 대현그룹 본사거든.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현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재벌이었어요. 뉴스에서 본 적 있었죠. 회장 이름이 뭐였더라? 강태주. 준혁의 성이 강씨였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준혁은 쪽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분명히 적혀 있었죠. 내 아버지가 찾고 있다.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요? 거짓골을 한 자기가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고요? 그 순간 건물 정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경호원들이었죠. 그 사이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까 김밥을 건네줬던 그 코트 차림의 남자였어요. 남자가 고급 세단에 오르기 직전 준혁 쪽을 돌아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남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확인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고개를 미세하게 끄덕였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만 차 문이 닫히는 소리에 묻혔어요. 그리고 세단이 출발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어요. 사흘간의 굶주림과 긴장이 한계에 달한 거였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바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50층 건물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차가운 보도블록이 뺨에 닿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건 하늘이었어요. 건물 꼭대기에 대연그룹 글씨가 점점 흐려지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낮은 무전 소리가 스쳤어요.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의 몸이 누군가에게 들어 올려졌습니다. 눈을 뜨자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지?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어요. 병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죠. 침대가 있었고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심장 모니터가 규칙적으로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병원치고는 너무 조용했어요. 창문이 없었죠. 지하 같았습니다. 준혁이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의사인 것 같았죠. 깨어났구나. 여자가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손목을 잡고 맥박을 쟀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준혁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죠. 며칠 만에 내는 목소리였습니다. 안전한 곳이야. 걱정 마. 여자의 대답은 짧았어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죠.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의사의 시선은 문 쪽을 힐끗거렸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불안감이 커졌어요. 그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코트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아까 김밥을 건네줬던 그 사람이었죠. 아니, 아까가 아니었어요. 준혁은 자기가 얼마나 잠들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남자가 들어서자 의사의 자세가 달라졌어요. 상사 앞에 선 부하 직원 같았습니다. 남자가 침대 옆에 섰어요. 준혁을 내려다봤습니다. 정신이 드냐? 목소리가 낮았어요. 위압감이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가 왜 여기 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김밥 준 사람이잖아요. 쪽지도 아저씨가 넣은 거예요? 남자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사에게 고개를 돌렸죠. 상태는? 탈수와 저체온이 심했습니다. 사흘은 굶은 것 같아요. 링거 맞으면 괜찮아질 겁니다. 의사가 보고했어요. 마치 상사에게 보고하듯이요. 준혁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남자가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걸요. 남자가 의사에게 손짓했어요. 의사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둘만 남았어요. 남자가 의자를 끌어다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준혁과 눈높이를 맞췄죠.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남자가 말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라. 거짓말하면 안다. 준혁은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 강준혁이요. 나이는 12살이요. 엄마 이름은 손정아요.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준혁은 봤어요. 아버지는 몰라요. 3살 때 나갔대요. 얼굴 기억나냐? 아니요. 사진도 없어요. 엄마가 다 버렸대요. 남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준혁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뭔가를 찾는 것 같았죠. 그때 남자가 준혁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링거가 꽂히지 않은 왼쪽 손목이었어요. 손목을 뒤집어 안쪽을 봤습니다. 준혁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냥 손목이었죠. 그런데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목 안쪽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이었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말해줬죠. 준혁이 복점이야. 그거 있으면 복 받는데. 그냥 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이 점.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디서 본 적 있는. 남자가 잠시 멈췄습니다. 손목을 들여다보던 눈빛이 복잡해졌어요. 우연이면 좋겠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준혁이 물으려는 순간 남자가 손목을 놓았습니다. 벌떡 일어섰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손정아의 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표시도 있습니다. 표시? 아까 그 점 얘기인 것 같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께는 제가. 회장님. 준혁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대현그룹 회장. 강태주. 그 사람 얘기인 걸까요? 큰도련님 라인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CCTV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네. 외부 병원은 위험합니다. 본사 의무실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긴 제 라인이니까요. 전화가 끊겼어요. 준혁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본사 의무실? 그러니까 여기가 대형그룹 건물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이 아니라 회사 안? 아저씨. 준혁이 불렀어요. 여기가 대형그룹이에요? 남자가 돌아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병원 안 데려가고 여기로 데려왔어요? 내 안전을 위해서다. 안전이요? 무슨 안전이요?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내 이름은 윤기철이다. 대현그룹 비서실장이지. 비서실장. 쪽지에 적혀있던 그 비서실이었어요. 대현그룹 비서실로 전화해달라. 그 쪽지. 아저씨가 쓴 거예요? 아니다. 윤기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난 전달만 했다.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윤기철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이시다. 준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대현그룹 회장 강태주. 그 사람이 직접 쪽지를 썼다고요? 왜요? 회장님이 왜 저한테? 말할 수 없다. 지금은. 준혁은 답답했습니다. 뭘 알고 뭘 모르는 건지. 왜 다들 말을 안 하는 건지. 쪽지에 아버지가 찾는다고 했잖아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예요? 윤기철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입술을 달싹거리다가 다물었습니다. 그건 직접 확인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요? 회장님을 만나면 된다.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장님을 만난다고요? 재벌 회장을 거짓골을 한 자기가
그때 윤기철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신다. 윤기철이 준혁을 봤어요. 지금 올라가야 한다. 저도요? 그래. 너도. 준혁은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직 힘이 없었죠. 윤기철이 준혁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윤기철이 멈췄어요.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라. 윤기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회장님 옆에 다른 사람이 있을 거다. 큰도련님이라고 불리는 분이시지. 큰도련님요? 회장님의 첫째 아들이다. 그 사람 앞에서는 말 조심해라.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인지 모르지만 윤기철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여긴 말이 새면 사람이 사라진다. 사라진다고요? 살아남으려면 내가 참아야 한다. 알겠냐?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에 도착했습니다. 윤기철이 카드를 찍자 문이 열리고 5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장실이 50층에 있다고 했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1층, 5층, 10층. 준혁의 심장도 함께 빨라졌어요. 20층, 30층.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40층. 윤기철이 갑자기 준혁의 어깨를 잡았어요. 준혁이 올려다봤습니다. 윤기철의 얼굴이 진지했어요. 너 오늘 밤만 버텨.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일 내 인생이 갈린다. 오늘은 참아라. 무슨 일이 있어도. 48층, 49층. 띵. 5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눈부신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눈을 찡그렸어요. 윤기철이 먼저 내렸습니다. 준혁도 따라 내렸죠. 넓은 복도가 펼쳐졌어요. 바닥이 대리석이었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복도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습니다. 회장실. 준혁은 침을 삼켰어요. 저 문 뒤에 회장이 있었습니다. 쪽지를 쓴 사람. 자기를 찾고 있다는 사람. 어쩌면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 윤기철이 문 앞에서 멈췄어요. 준혁을 돌아봤습니다. 마지막 경고 같았어요. 준비됐냐?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꾹 눌렀어요. 엄마 영정 사진이 품에 있었습니다. 엄마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은 넓었어요. 아니, 넓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준혁이 살던 단칸방이 10개는 들어갈 것 같았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별처럼 반짝이는 불빛들. 그 위에 군림하는 50층.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준혁이 알던 세상과는요.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72세라고 했죠. 지팡이가 책상 옆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어딘가 지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현그룹 회장 강태주.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회장 옆에 또 다른 사람이 서 있었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날카로운 눈, 얇은 입술. 준혁을 보는 눈빛이 차가웠어요. 아니, 차가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적대적이었어요.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았죠. 저 사람이 큰도련님인가? 윤기철이 말한 그 사람. 말이 새면 사람이 사라지는 곳의 주인. 준혁은 본능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윤기철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이 천천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금방 표정을 굳혔죠. 가까이 와라.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낮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두 걸음,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이 준혁의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오래, 아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요. 눈가가 붉어지는 것 같았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죠. 그때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런 거짓 때문에 왜 이러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경멸이 묻어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벌써 믿으시는 겁니까? 거짓.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지금 때 묻은 옷에 찢어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사흘을 굶다가 쓰러진 거지였죠.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들으니까 수치스러웠습니다. 회장이 남자를 봤어요. 현우야. 네, 아버지. 현우. 강현우. 저 사람이 큰 도련님이었어요. 회장의 첫째 아들. 회장이 다시 준혁을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아까 흔들리던 감정을 억누르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부터 해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쪽지에는 아버지가 찾는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흘을 굶고도 쓰러져 가면서도. 그런데 첫마디가 DNA 검사라니요. 강현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강현우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잠깐. 회장이 말했습니다. 강현우가 멈췄어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옷이 엉망이구나. 회장이 준혁의 구겨진 옷깃을 고쳐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준혁의 귀에 가까이 고개를 숙였죠. 지팡이가 바닥에 탁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묻히도록 아주 짧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널 지켜줄 수 없다. 그러니 조심해라. 준혁은 눈을 크게 떴어요. 회장의 눈빛이 잠깐 따뜻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강현우가 돌아보기 전에 금방 차가워졌죠. 회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데려가라. 강현우가 준혁의 팔을 잡았어요. 회장실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강현우의 소나기가 아팠어요. 준혁의 머릿속은 회장의 속삭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차갑게 굴면서 몰래 그런 말을 한 걸까요? 강현우가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 앞에서 멈췄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가. 준혁을 밀어 넣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둘만 남았어요. 강현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 회장 앞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어요. 포식자의 눈이었죠. 준혁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벽에 닿았습니다. 강현우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테이블 위엔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자, 이제 진짜 얘기를 해볼까? 강현우가 문을 잠갔습니다. 딸깍.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밖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긴 도움을 청해도 닿지 않는 곳 같았어요. 준혁은 등이 벽에 닿은 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강현우가 테이블 앞에 섰어요. 아까 봤던 서류를 손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앉아. 명령이었어요. 준혁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강현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준혁을 내려다봤어요. 너 뭔데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어?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아까 회장실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어요. 거기선 아버지 앞에서 점잖은 척했죠. 지금은 가면을 벗은 얼굴이었습니다. 쪽지에 아버지가 찾는다고 해서 준혁이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강현우가 비웃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웃기지 마. 저도 몰라요. 그냥 쪽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쪽지. 그 쪽지가 뭔데 넌 그걸 믿고 여기까지 왔어? 강현우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테이블 위로 상체가 넘어왔어요.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준혁은 숨을 멈췄어요. 넌 그냥 거지야. 알아? 강현우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제일 잘 알지. 내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 거지. 또 그 말이었어요. 아까 회장실에서도 들었죠.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대놓고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강현우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거 봐. 복잡한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법률 용어 같았습니다. 한자도 섞여 있었죠.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뭔데요? 내가 알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서명만 해. 강현우가 펜을 꺼냈습니다. 준혁 앞에 툭 던졌어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명해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현우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현우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똑똑하네.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습니다. 좋아, 설명해 줄게. 강현우가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어요. 여유로운 자세였습니다. 이건 포기각서야. 포기각서요? 대형그룹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야. 강현우가 손가락으로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상속권, 친족관계 주장권, 뭐 그런 것들. 준혁은 이해가 안 됐어요. 상속권이요? 자기가 왜 상속권을 가져요? 여기 서명하면. 강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넌 조용히 사라지는 거고. 손가락 5개를 펼쳐 보였어요. 나는 너한테 5억을 줄게. 5억.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5억이라고요? 평생 본 적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엄마가 10년을 일해도 못 모을 돈이었어요. 아니, 20년을 일해도요. 5억이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강현우가 말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고 배고플 일도 없고. 맞는 말이었어요. 5억이 있으면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됐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집으면 끝이었어요. 서명 한 번이면 됐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급하게 보내려는 걸까요?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다면서. DNA 검사 결과도 안 나왔다면서. 왜 5억씩이나 주려는 거죠? 왜요? 준혁이 물었어요. 왜 저한테 5억을 줘요? DNA 검사도 안 했잖아요. 강현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금방 원래대로 돌아왔죠. 귀찮으니까. 강현우가 말했습니다. DNA 검사하고 결과 기다리고 언론에 새어나가고 그런 거 다 귀찮아. 그럼 가짜로 밝혀지면 그냥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돈으로 막으려 하죠? 결과가 나오면 당신이 위험해지니까요. 강현우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혁은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DNA 검사가 두려운 거예요. 결과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빨리 서명해. 강현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시간 없어. 준혁은 펜을 바라봤습니다. 서명하면 5억을 받아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 하면요? 준혁이 물었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강현우가 일어섰습니다. 테이블을 돌아 준혁 옆에 섰어요.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그림자가 준혁을 덮었어요. 안 하면? 강현우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준혁의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그냥 내 엄마처럼. 기록에서 조용히 사라지면 돼. 존재한 적 없는 사람처럼. 엄마처럼. 준혁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엄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어쨌는데요? 강현우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한 말이었어요. 아, 몰랐어? 강현우가 일어섰습니다. 준혁을 내려다봤어요. 내 엄마도 예전에 여기 있었어. 뭐라고요? 손정아. 12년 전까지 우리 회사 비서실에서 일했지.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엄마가 대연그룹에서 일했다고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엄마는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만 했어요. 그때도 이렇게 처리했어. 강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돈 주고 조용히 보냈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준혁이 소리쳤어요. 엄마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 아니에요. 믿든 말든 내 자유야. 강현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엄마는 사라졌고 준혁을 똑바로 봤어요. 너도 사라져야 한다는 거야. 서류를 다시 밀었습니다. 서명해. 펜을 가리켰어요. 아니면 강현우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내 엄마처럼 만들 수도 있어.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준혁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정말로 사람을 지울 수 있는 눈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죽은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굶어서 죽었다고요? 자기 밥을 다 줘가면서 진짜 그게 전부였을까요? 아니면 엄마한테 뭘 한 거예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왜 사라져야 했는데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강현우가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더 길게 끌면 골치 아파져. 서명해. 지금부터 10까지 센다. 하나. 강현우가 준혁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둘. 준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셋. 싫어요. 준혁이 말했어요. 뭐? 서명 안 할 거예요. 준혁은 펜을 밀어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바닥에 딸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저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준혁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은 똑바로 강현우를 봤습니다. 쪽지의 아버지가 찾는다고 해서 온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야 해요. 내가 뭔데 진짜 가짜를 따져. 그리고 엄마한테 뭘 한 건지도 알아야 해요.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엄마처럼 만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왜 사라져야 했어요? 강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였습니다. 거지 새끼가. 손이 올라갔어요. 뺨을 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천장 모서리에 작은 검은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 강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현우가 손을 내렸어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아.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선택한 거다.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 경비원 2명이 서 있었어요. 이에 데리고 나가. 경비원들이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현우가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준혁은 끌려갔어요. 복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가 보였어요. 퇴근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들. 그 사이로 준혁이 끌려갔어요. 때 묻은 옷, 찢어진 운동화.
사흘 굶은 얼굴. 사람들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저 애 뭐야? 거지 아니야? 애가 왜 저래? 무슨 사고 친 거 아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피했습니다.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앞을 봤어요. 정문이 가까워졌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어요. 경비원이 준혁을 밀쳤습니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다시 거리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준혁은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유리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따뜻한 불빛, 깨끗한 사람들, 자기와는 다른 세계.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이었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가 슬픔보다 컸어요. 엄마한테 뭘 한 거야? 엄마가 왜 사라져야 했는데? 왜 12년 전 얘기를 저렇게 알고 있어?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알아낼 거예요.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멀리서 무전 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림자팀. 정문. 지금입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가 켜졌어요. 눈이 부셨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다가와 준혁 앞에 멈췄어요. 운전석 문이 열렸습니다. 윤기철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일어나라. 왜요? 또 쫓아내려고요? 아니다. 윤기철이 손을 내밀었어요. 타라. 할 얘기가 있다. 준혁은 윤기철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어디로요? 안전한 곳으로. 윤기철이 뒷문을 열었어요. 준혁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50층 회장실의 불빛이 보였어요. 저 위에서 누가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회장이 봤을까요? 준혁이 쫓겨나는 걸 알까요? 창밖으로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준혁은 품 안에 엄마 영정 사진을 만졌어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엄마, 나 포기 안 해. 속으로 말했어요. 엄마한테 뭔 일이 있었는지 꼭 알아낼게. 윤기철이 백미러로 준혁을 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달렸어요. 그 시각 50층 회장실. 강태주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준혁이 쫓겨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은 점처럼 멀어지는 아이.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미녀가. 작은 중얼거림이었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문이 열렸어요. 강현우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처리했습니다. 회장이 돌아봤어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처리? 네. 쫓아냈습니다.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강현우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일을 잘 마쳤다는 표정이었죠. 회장이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의자에 앉았어요. 강현우를 올려다봤습니다. 손정아 말이다. 강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 12년 전 보고서 전부 가져와. 그건 왜요? 내가 다시 보겠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일 아침까지.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래된 일이고 내일 아침까지라고 했다. 회장이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말 필요 없다. 나가봐라. 강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복도로 나온 강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안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전 폴더. 손정아 이름 들어간 건 전부. 숨을 골랐어요. 새벽 전에 없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강현우가 올라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50층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어요. 회장실의 불빛만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준혁이는 봤습니다. 회장님 눈가가 붉어졌다는 걸요. 그런데 첫마디는 왜 유전자 검사부터였을까요? 더 소름인 건 강현우의 말이죠. 기록에서 사라져. 존재한 적 없는 사람처럼. 지금 그가 새벽 전에 파일을 없애라 지시했습니다. 엄마의 비밀이 지워지기 전에 준혁은 진실을 잡을 수 있을까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지 몰랐어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멈췄어요. 낡은 건물 앞이었습니다. 허름한 식당이었어요. 간판에 24시 해장국이라고 적혀 있었죠. 윤기철이 내렸습니다. 내려. 준혁도 따라 내렸어요.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기철이 주인에게 손짓했어요. 국밥 2개.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이 나왔습니다. 뜨거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준혁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꼬르륵. 창피했어요.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기철이 물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급하게 먹지 마. 체해. 그리고 말했어요. 먹어. 준혁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뜨거웠어요.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끓여주던 국처럼 따뜻했어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밥알 하나 안 남기고 다 먹었어요.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윤기철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이제 얘기하자. 윤기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게 있다. 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뭔데요? 내 엄마 얘기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요? 손정아. 12년 전까지 대연그룹 비서실에서 일했다. 강현우도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대연그룹에서 일했다고. 그건 강현우한테 들었어요. 그래. 하지만 그 인간이 말 안 한 게 있어. 윤기철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내 엄마는 그냥 비서실 직원이 아니었어. 무슨 뜻이에요? 회장님의 둘째 아들. 강민혁 도련님의 연인이었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둘째 아들. 강민혁? 그 사람이 제 아버지예요? 윤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 강민혁 도련님이 내 아버지야. 준혁은 입을 열었는데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기뻐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왜 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 그 생각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준혁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버지, 진짜 아버지가 있었어요. 재벌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럼 회장님은 내 할아버지시지. 할아버지. 아까 회장실에서 만난 그 노인이 자기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왜?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엄마는 한 번도 말 안 했어요? 아버지가 재벌 아들이라고? 윤기철이 한숨을 쉬었어요. 말할 수가 없었던 거야. 왜요?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죽었다고요? 12년 전에. 교통사고로. 준혁은 말을 잃었어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죽은 거였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 2달 전이었어. 윤기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민혁 도련님은 내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돌아가셨다.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 사진도 없었어요. 이름도 몰랐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니. 그럼 엄마는 혼자 남은 거지. 윤기철이 말했습니다. 27에 임신한 몸으로.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항상 웃던 얼굴. 힘들어도 웃던 얼굴. 그 뒤에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근데 왜 숨겼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왜 할아버지한테 안 갔어요? 도움을 청하면 됐잖아요. 윤기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갈 수가 없었어. 왜요? 강현우 때문이야. 그 이름이 나오자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그 인간이 뭘 한 거예요? 민혁 도련님이 돌아가시자마자 강현우가 내 엄마를 찾아왔어. 윤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협박했지. 조용히 사라지라고. 협박이요? 사생아 스캔들이 터지면 그룹 이미지가 망가진다고. 언론에 알려지면 내 엄마 인생도 끝장이라고. 준혁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 인간. 아까 자기한테 한 것처럼 엄마한테도 똑같이 했구나. 그것만이 아니야. 윤기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강현우가 돈을 줬어. 5천만 원. 엄마가 받았어요? 받을 수밖에 없었지. 협박당하는 상황에서 임신한 몸으로 혼자서.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엄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아이를 가진 채로 혼자서 그 상황을 버텨야 했구나. 그리고 강현우가 더 끔찍한 짓을 했어. 윤기철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회장님께 거짓 보고를 한 거야. 거짓 보고요? 내 엄마가 해외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죽었다는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어요. 엄마 얼굴이 하얗게 떠올랐죠.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한 이유가 목구멍에서 올라오듯 걸렸어요.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죽었다고요? 엄마가? 그래. 강현우가 위조한 거야. 사망 확인서까지. 그럼 할아버지는 12년 동안 내 엄마가 죽은 줄 알았어. 너도 죽은 줄 알았고. 준혁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자기를 찾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쪽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럼 쪽지는 뭐예요? 아버지가 찾고 있다고. 3년 전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어. 윤기철이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살아있다는 정보. 아이도 있다는 정보. 누가 알려줬는데요? 그건 말할 수 없어. 윤기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중요한 건 회장님이 그때부터 다시 찾기 시작하셨다는 거야. 그 쪽지. 준혁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쓰신 거 맞아요? 맞아. 윤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이 직접 쓰셨어. 그리고 나한테 전달하라고 하셨지. 왜 직접 안 오셨어요? 왜 몰래 김밥에 넣어서? 강현우 때문이야. 윤기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도련님 라인이 회장님 주변을 다 감시하고 있어. 직접 움직이시면 바로 들켜. 그래서 몰래. 그래. 내가 스스로 찾아오게 한 거야. 그래야 강현우가 막을 수 없으니까. 준혁은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왜 쪽지였는지, 왜 김밥에 숨겼는지, 왜 혼자 오기 어려우면 파출소에 가라고 했는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쫓겨났잖아요. 준혁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앞에서 거지라고 불리면서. 회장님도 어쩔 수 없으셨어.
윤기철이 말했습니다. 강현우가 옆에 있었으니까. 대놓고 내 편을 들면 내가 더 위험해져. 아까 회장이 속삭인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내가 널 지켜줄 수 없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할아버지도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차갑게 군 게 아니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가져온 거야. 윤기철이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윤기철은 봉투를 내밀면서도 손을 완전히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봉투가 들키는 순간 여기 있는 모두가 지워질 것처럼요. 이게 뭔데요? 강현우가 없앨 수 없는 것들. 윤기철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내가 12년 동안 따로 모아둔 거야. 만약을 위해서. 준혁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USB 하나, 사진 2장, 손으로 쓴 편지 1통. 이게 뭐예요? 증거야. 윤기철이 말했습니다. 강현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들어있어. 준혁이 사진을 꺼냈어요. 첫 번째 사진. 젊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이게 내 아버지와 엄마야. 윤기철이 말했습니다. 민혁 도련님이 돌아가시기 1달 전에 찍은 사진이야. 준혁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처음 보는 아버지 얼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죠. 엄마도 웃고 있었어요. 젊은 엄마. 아직 고생에 찌들지 않은 엄마.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꺼냈어요. 장례식 사진이었습니다. 관 앞에서 무너진 노인이 보였어요. 회장이었습니다. 12년 전의 회장.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똑같았어요. 그 옆에 서 있는 남자. 무표정한 얼굴. 강현우였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에요? 그래. 윤기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장님은 무너지셨는데 강현우는 저랬어. 무표정. 아니, 자세히 보니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동생 장례식에서 준혁이 편지를 꺼냈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습니다. 정아야, 민혁이가 죽고 난 후 너와 아이까지 잃었다. 용서해라. 반드시 찾겠다. 기다려라. 강태주. 이건 회장님이 내 엄마에게 보내려고 쓴 편지야. 윤기철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어. 내 엄마가 죽었다고 보고받았으니까.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할아버지는 찾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았어요. USB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윤기철이 말했어요. 12년 전 녹취록이야. 녹취록이요? 강현우가 내 엄마를 협박할 때 녹음한 거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몰래 녹음했어. 만약을 위해서. 윤기철이 USB를 가리켰어요. 거기엔 내가 태어나기 전 내 목숨을 지우겠다는 말까지 들어있다.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윤기철이 말을 이었습니다. 위조 보고서 사진도 있어. 위조 보고서요? 내 엄마가 사망했다고 회장님께 올린 보고서. 거기 강현우 결제 서명이 있어. 준혁은 이해했어요. 증거가 2개였습니다. 하나는 협박 녹취, 하나는 위조 서명. 이 2개면 강현우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왜 진작 회장님께 안 드렸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윤기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주변은 이미 강현우 라인이 다 장악하고 있었어. 내가 단독으로 움직였다간
그 증거는 바로 사라졌을 거야. 나도 같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증거만으론 부족했어. 손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같이 터져야 했어. 그래야 회장님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으니까.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던 사람처럼요. 윤기철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셨습니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민혁 오빠 닮았네. 준혁은 얼어붙었어요. 민혁 오빠?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여자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준혁 앞에 섰습니다. 나는 강수아. 여자가 말했어요. 내 아버지 강민혁의 여동생이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그래. 나는 내 고모야. 수아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강현우의 여동생이기도 하지. 수아가 준혁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첫 마디가 사과였어요. 너무 늦었어. 12년이나. 고모가 왜 사과해요? 나도 알고 있었으니까.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 오빠가 뭔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무서웠어. 수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현우 오빠가 무서웠어. 그 사람은 진짜로 사람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이거든. 준혁은 아까 본 그 눈을 떠올렸어요. 포식자의 눈. 그 눈이 그동안 이 집안을 지배했구나. 근데 이제 와서 왜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예요? 내가 나타났으니까. 수아가 준혁을 똑바로 봤어요. 민혁 오빠의 아들. 내 조카.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수아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더는 숨지 않을 거야. 현우 오빠를 끝낼 거야. 손이 따뜻했어요. 처음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엄마 말고는. 어떻게요? 준혁이 물었어요. 증거는 있어요. 윤기철 아저씨가 USB 줬어요. 알아. 그래서 내가 온 거야. 수아가 말했습니다. 내일 이사회가 열려. 이사회요? 현우 오빠가 회장직 승계를 발표하려고 해. 내일 오전 10시. 그 전에 준비 못하면 너는 다시 없는 아이가 돼. 준혁은 그 말에 소름이 돋았어요. 없는 아이. 서류 한 장에서 지워지면 사람도 지워진다. 그걸 막아야 해요? 막는 게 아니야.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터뜨리는 거야. 준혁은 이해했어요. 이사회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강현우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뭘 해요? 내가 가야 해. 수아가 말했습니다. 이사회에. 직접. 저요? 그래. 넌 강민혁의 아들이야. 회장님의 손자고. 수아가 준혁의 어깨를 잡았어요. 내가 직접 나타나서 내 입으로 말해야 해. 그래야 힘이 있어. 준혁은 떨렸어요. 이사회라니. 거기 가서 말을 한다고요? 무서워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그런데 가본 적 없어요.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운 게 당연해. 하지만 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내 엄마가 12년 동안 혼자 버틴 것보다는 덜 무섭지 않아? 엄마. 그 말에 준혁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엄마는 12년을 버텼습니다. 혼자서 아무 도움 없이 준혁을 키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했죠. 엄마가 미안해한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 할아버지에게 데려가지 못한 것, 혼자 모든 걸 짊어진 것. 준혁이 말했습니다. 이사회 갈게요.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혁을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정말. 윤기철이 시계를 봤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윤기철이 말했어요. 이사회는 오전 10시예요. 그 전에 준비해야 할 게 많습니다. 수아가 일어섰어요. 일단 오늘 밤은 내 오피스텔에서 자. 거긴 강현우 라인이 모르는 곳이야. 준혁도 일어났습니다. 품 안에 봉투를 꽉 쥐었어요. 이게 강현우를 무너뜨릴 무기였습니다. 가자. 수아가 말했어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아까처럼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그 시각, 대현그룹 본사 지하 서버실이었습니다. 보안팀장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손정아 관련 문서, 민혁 도련님 사고 보고서, 2004년 비서실 인사 기록, 하나씩 삭제하고 있었어요. 옆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현우였어요. 다 됐냐? 거의 다 됐습니다. 새벽 전에 끝납니다. 흔적 남기지 마라. 네. 걱정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어요. 보안팀장이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파일이 하나씩 사라졌어요. 12년 전의 흔적이 기록에서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장은 몰랐어요. 진짜 증거는 이미 빠져나갔다는 걸. 윤기철이 12년 동안 따로 모아둔 게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강민혁의 아들 손에 들려 있다는 걸. 서버실의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켰습니다. 이사회까지 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수아의 오피스텔은 작은 원룸이었어요. 재벌가 딸이 사는 곳치고는 소박했죠. 여긴 현우 오빠가 몰라. 수아가 말했어요. 내 비밀 작업실이야. 회사 일 피해서 혼자 있고 싶을 때 오는 곳. 준혁은 소파에 앉았어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고모, 아버지, 할아버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없던 가족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수아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너 얼굴, 진짜 민혁 오빠랑 똑같아. 제가요? 눈매가 특히. 수아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민혁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준혁은 아까 본 사진을 떠올렸어요. 웃고 있던 아버지, 행복해 보이던 아버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따뜻한 사람이었어. 수아가 말했습니다. 재벌가 아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 직원들한테도 항상 인사했고 운전기사 아저씨 생일도 챙겼어. 준혁은 가만히 들었어요. 처음 듣는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현우 오빠랑은 완전 달랐어. 수아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어요. 현우 오빠는 어릴 때부터 차가웠거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민혁 오빠가 죽고 나서 현우 오빠가 달라졌어. 아니, 본색을 드러낸 거지. 본색이요? 후계자가 되려고 뭐든 했어. 방해되는 건 다 치웠고. 수아가 준혁을 봤어요. 내 엄마도 그 중 하나였던 거야. 준혁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 사람, 아버지 죽은 것도 관련 있어요? 수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모르겠어. 사고라고 했잖아요. 교통사고. 공식적으론 그래. 수아가 잠시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 뭔데요? 민혁 오빠 차는 새 차였어. 정비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났대. 준혁은 숨을 멈췄어요. 브레이크 고장? 경찰은 단순 사고로 처리했어. 재벌가라서 빨리 덮었지.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난 늘 의심했어. 현우 오빠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증거는 없어. 그런데 그날 이후 모든 게 너무 완벽하게 정리됐어. 준혁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수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사회야. 수아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오전 10시. 대현그룹 본사 대회의실. 거기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준혁이 물었어요. 내가 데려갈 거야. 수아가 말했습니다. 나도 이사야. 지분이 있거든. 수아가 준혁을 봤어요. 너를 내 수행원으로 등록할 거야.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서 뭘 해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그냥 증거 틀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만으론 부족해. 수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현우 오빠는 교활해. 조작이라고 발뺌할 거야. 그럼요. 순서가 중요해. 수아가 손가락을 하나 들었어요. 첫째, 내가 직접 나타나. 강민혁의 아들. 회장님의 손자. 내가 살아있다는 게 첫 번째 충격이야. 손가락 2개를 들었습니다. 둘째, 증거를 튼다. 녹취록이랑 위조 보고서. 그러면 강현우가 발뺌하겠지. 조작이다, 음모다 이럴 거야. 손가락 3개를 들었어요. 셋째, 그때 아버지가 나서시는 거야. 할아버지요? 응. 회장님이 직접 이 아이는 내 손자다라고 선언하시면 현우 오빠는 끝이야. 수아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이 곧 법이거든. 이사회에서. 준혁은 이해했어요. 자기가 나타나고 증거가 터지고 할아버지가 확인하면 강현우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해주실까요? 준혁이 물었어요. 아까 저 쫓아내셨잖아요. 그건 연기였어. 수아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널 지키려고 그런 거야. 현우 오빠 앞에서 편들면 내가 더 위험해지니까. 아까 회장이 속삭인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내가 널 지켜줄 수 없다. 그러니 조심해라.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수아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뭔데요? 아버지. 회장님 건강이 진짜 안 좋으셔. 준혁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많이요? 응. 심장이 약하셔.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돼. 수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회에서 큰일 터지면 쓰러지실 수도 있어. 그래도 해야 해요? 해야 해.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도 원하시는 거야. 3년 전부터 다시 찾기 시작하셨어. 살아있다는 단서가 들어온 뒤로. 준혁은 눈을 감았어요. 할아버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할아버지. 하지만 손자를 잃었다고 믿고 살아온 사람. 그리고 3년 전 다시 찾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현우를 끝내려 한다. 이제 연습하자. 수아가 말했어요. 연습이요? 응. 이사회에서 내가 할 말. 수아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가 누군지, 왜 왔는지, 뭘 원하는지 다 정리해야 해. 저 말 잘 못해요. 준혁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학교에서도 발표 못했어요. 괜찮아. 수아가 웃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어. 딱 3마디면 돼. 3마디요? 저는 강민혁의 아들입니다. 제 이름은 강준혁입니다. 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아가 말했어요. 이것만 하면 돼. 나머지는 증거가 말해줄 거야. 잠 한숨 못 자고 연습했어요. 수아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물으면 저는 강민혁의 아들 강준혁입니다. 증거가 조작이라고 하면 이건 제가 태어나기 전 녹취입니다. 강현우 전무님 목소리입니다. 그 말을 뱉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엄마는 그날부터 숨어 살았고 결국 혼자 쓰러졌으니까요. 감정적으로 나오면 저는 진실을 말하러 왔을 뿐입니다. 수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됐어. 새벽 5시였어요. 눈 좀 붙여. 오늘은 버텨야 해. 준혁은 소파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5시간 뒤면 모든 게 끝나요. 아니, 5시간 뒤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거죠. 그때 수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5시에 전화라니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화면을 보더니 숨을 멈췄어요. 누구예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수아는 대답 대신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래에 검은 세단 한 대가 불도 끄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수아가 전화를 받았어요.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수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모, 무슨 일이에요? 수아가 준혁을 봤어요.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오빠였어. 준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수아가 침을 삼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아야, 내가 뭘 하려는지 다 알아. 그 거지 새끼랑 같이 있는 것도 알고. 준혁은 숨이 막혔어요. 알고 있었어요. 강현우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회 나오면 너도 정아처럼 만들 수 있어. 정아. 엄마 이름이었어요. 정아처럼 만든다고요. 기록에서 지운다고요. 존재한 적 없는 사람처럼 만든다고요. 수아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수아가 중얼거렸어요. 분명 아무도 모르는 곳인데. 준혁은 무서웠어요. 강현우의 손이 여기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어요. 고모, 이사회 안 가도 돼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뭐? 저 혼자 갈게요. 고모까지 위험해질 필요 없어요. 수아가 준혁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수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저 혼자. 그런 소리 하지 마. 수아가 말을 끊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오랫동안 숨어 살았어. 무서워서. 수아가 말했습니다. 민혁 오빠가 죽었을 때도, 내 엄마가 쫓겨났을 때도, 아버지가 무너지셨을 때도, 난 아무것도 못했어. 준혁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제 안 그럴 거야. 수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현우 오빠가 뭐라고 하든 이사회 간다. 끝까지. 수아가 준혁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혼자 갈 필요 없어. 우리 같이 가는 거야. 손이 따뜻했습니다. 떨리지만 단단했어요. 수아는 핸드폰을 껐다고 생각했지만 화면 구석에 작은 아이콘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콘은 누가 보고 있다는 것처럼 숨을 쉬듯 깜빡였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사회까지 정확히 3시간. 준비할 시간도 도망칠 시간도 없었어요. 준혁은 수아가 준비해준 정장을 입었어요.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아침 이 옷깃을 제일 먼저 만져줬을 거예요. 어색했지만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였어요.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강민혁의 아들이었어요. 수아가 넥타이를 매줬습니다. 됐다. 이제 내 차례야. 준혁은 품 안의 봉투를 확인했어요. 차에 올라탔어요. 수아가 운전했습니다. 강남 도심을 달렸어요. 대현그룹 본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층 건물이 보였어요. 긴장돼? 수아가 물었어요. 네. 당연해. 나도 그래. 수아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기억해.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잘못한 것도 없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린 건 그동안 거짓말한 사람이야. 내가 아니라. 차가 본사 앞에 멈췄습니다. 수아가 준혁을 봤어요. 준비됐어? 준혁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품 안에 엄마 영정 사진을 만졌어요. 엄마, 나 들어간다. 엄마 대신 내가 말할게. 엄마가 끝내 못했던 말.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꼭대기에 대연그룹 글씨가 보였습니다. 사흘 전 저 글씨를 보며 쓰러졌었죠. 오늘은 달랐어요. 오늘은 서 있었습니다. 두 발로, 똑바로, 정문으로 걸어갔어요.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신분 확인해 주십시오. 수아가 카드를 내밀었어요. 강수아 이사입니다. 이 사람은 제 수행원이에요. 경비원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잠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이 열렸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수아가 버튼을 눌렀어요. 50층. 회장실이 아니었습니다. 대회의실, 이사회가 열리는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10층, 20층, 30층. 준혁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40층. 수아가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48층, 49층. 띵. 50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몇 걸음 옮기자 대회의실이 보였어요. 저 안에 모든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 강현우, 이사들, 그리고 묻혀있던 진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사회가 이미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수아가 준혁을 봤어요. 들어갈 준비됐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혼자 다 버텼어요. 자기는 이 문 하나만 열면 됐습니다. 간다. 수아가 문을 열었어요.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안으로 들어갔어요. 긴 거짓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회의실 안은 넓었어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양쪽으로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녀들, 날카로운 눈빛들. 준혁이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쏠렸어요. 저게 누구야? 애가 왜 여기 있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은 떨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맨 끝, 상석에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백발의 노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옆에 강현우가 서 있었어요. 준혁을 보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강현우가 낮게 말했어요. 수아를 노려봤습니다. 이사회에 애를 데려와. 수행원이에요. 규정에 어긋나지 않아요. 수아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강현우 전무님, 오늘 발표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뭘? 이사님들 모두 보셔야 할 거예요. 수아가 준혁을 봤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차례였어요. 준혁은 앞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모든 이사들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회장도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준혁은 심호흡을 했어요. 연습했던 대로 딱 3마디.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강민혁의 아들입니다.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뭐? 강민혁? 그 민혁 도련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강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야. 강현우가 소리쳤어요. 이 애는 사기꾼이에요. 수아가 데려온 거지예요. 거지가 아니에요. 준혁이 말했어요. 제 이름은 강준혁입니다. 엄마 이름은 손정아예요.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손정아. 그 이름이 나오자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DNA 검사도 안 했잖아. 강현우가 외쳤어요. 이런 걸 믿으시겠습니까? 증거가 있어요. 준혁이 말했어요.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아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을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이사님들, 잠시 이걸 봐주세요. 스크린에 사진이 떴어요. 젊은 남자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배가 불러 있었어요. 이건 제 아버지와 엄마예요. 준혁이 말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남자. 민혁 도련님 아니야? 맞아. 분명 민혁이야. 그럼 저 여자가. 회장이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아야. 작은 중얼거림이었어요. 아버지. 강현우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저건 조작이에요. 합성 사진이에요. 조작이 아니에요. 준혁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수아가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문서 사진이었어요. 손정아 사망 확인 보고서. 맨 아래에 결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강현우. 이건 뭐야? 이사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손정아 사망 확인서. 강현우 전무 결제. 12년 전에 강현우 전무님이 올린 보고서예요. 수아가 말했어요. 회장님께 손정아가 해외에서 사고로 죽었다고 보고했죠. 그런데요. 준혁이 말했어요. 엄마는 죽지 않았어요. 일주일 전까지 살아 있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뭐? 그럼 이 보고서가 위조라는 거야? 강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건 착오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정보가 잘못 들어온 거야. 내 잘못이 아니라고. 착오요? 수아가 말했어요. 그럼 이건요? 수아가 USB를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 녹취록이 있어요. 녹취록? 강현우 전무님이 준혁이 태어나기 전 준혁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어 있습니다. 강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 거 없어. 거짓말이야. 그럼 틀어볼까요? 수아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조용히 사라지면 5천만 원 줄게. 강현우였어요. 12년 전 목소리. 안 사라지면 그 뱃속 애까지 다 끝장내주지.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비서실 직원이잖아. 내가 뭔데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 민혁이는 죽었어. 이제 상관없잖아. 조용히 꺼져. 안 그러면 너와 내 아이 인생은 끝이야. 녹음이 끝났어요. 회의실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강현우가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웃었습니다. 좋아. 그럼 묻지. 강현우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 USB 원본이란 증거 있어? 요즘 AI로 목소리 합성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그리고 저 아이 신분 확인됐어? 법무팀. 지금 당장 경찰 불러. 명예훼손이야. 수아가 한 박자도 안 쉬고 말했어요. 원본 파일은 2개입니다. 하나는 윤기철 비서실장 보관, 하나는 클라우드에 암호화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사회 시작 전에 감사위원회에 사전 제출했습니다.
강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건 조작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내 목소리가 아니야. 강현우 전무님. 수아가 말했어요. 성문 분석하면 바로 나와요. 조작인지 아닌지. 그리고요. 준혁이 말했어요. 이 말 저한테도 했어요. 회의실의 시선이 준혁에게 쏠렸습니다. 사흘 전에요. 저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내 엄마처럼 기록에서 사라져. 존재한 적 없는 사람처럼.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또렷했습니다. 안 사라지면 내 엄마처럼 만들 수 있다고도 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렸어요. 이게 사실이야? 강현우 전무 대답해.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 강현우가 뒤로 물러섰어요. 아버지,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 애가 사기치는 거예요.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습니다. 한순간 휘청했어요. 회장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사 몇 명이 벌떡 일어났어요. 강현우의 입꼬리가 아주 잠깐 올라갔습니다. 수아가 재빨리 팔을 잡았고 회장은 숨을 한 번 깊게 골랐습니다. 강현우 앞에 섰습니다. 현우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내가 정아를 쫓아냈냐? 아버지, 내가 정아가 죽었다고 거짓말했냐? 그건 대답해.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12년 동안 쌓인 분노였습니다. 내 며느리를, 내 손자를 내가 숨겼냐? 강현우의 입이 열렸다 닫혔어요. 반박하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꺾였어요. 아버지, 저는 12년이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12년 동안 난 손자가 죽은 줄 알았어. 정아가 죽은 줄 알았어. 회장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을 만졌어요. 민혁이 눈을 닮았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우리 민혁이 눈이야. 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할아버지. 처음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회장이 준혁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하다. 회장이 말했어요. 늦어서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어. 준혁은 할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처음 느끼는 할아버지의 온기였어요. 회장이 몸을 돌렸어요.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사회 안건은 취소다. 강하게 말했어요. 대신 새로운 안건이 있다. 회장님, 이사 한 명이 말하려 했어요. 강현우 전무는 오늘부로 모든 직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감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관련 자료는 전부 보존의 수사기관에 넘겨라. 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 본사 출입은 금지다. 강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아버지, 안 돼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 회장이 돌아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넌 내 아들 민혁을 죽인 것과 같아. 민혁의 아이를 숨기고 민혁의 아내를 쫓아냈어. 회장이 경호원을 불렀어요. 강현우 전무 휴대폰 압수해. 출입카드도 회수하고. 경호원들이 다가왔어요. 강현우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강현우가 소리쳤어요. 끌려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어요. 고요해졌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쳐다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숨겨졌던 진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회장이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혁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내가 우리 집안 사람이야. 이제 아무도 널 쫓아내지 못해.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회장이 말했어요. 이제 내가 참을 필요 없어. 준혁은 엄마가 생각났어요. 엄마, 나 해냈어. 속으로 말했어요. 품 안에 영정 사진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못 봤지만 준혁이 대신 봤어요. 진실이 밝혀지는 걸, 거짓말이 무너지는 걸, 그리고 할아버지의 품을. 수아가 준혁 옆에 왔어요. 잘했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잘했어, 준혁아. 준혁도 웃었어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죽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고모. 준혁이 말했어요. 감사해요. 뭘? 수아가 준혁의 머리를 쓸어줬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회장이 준혁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가자. 어디요? 집으로. 집. 준혁에게 집이 생긴 거예요. 차가운 골판지 위가 아니라 따뜻한 집이. 네. 준혁이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주름졌지만 따뜻했습니다. 둘이 함께 회의실을 나섰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문을 나섰어요. 밖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준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부셨어요. 하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12살 준혁이는 김밥 속 쪽지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거지라고 불리며 쫓겨났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12년을 혼자 버텼으니까요. 준혁이도 버텼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쪽지 같은 게 있지 않나요? 포기하려 할 때 손 내밀어주는 누군가. 그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죠.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